소개받은 조영태입니다. 저희가 이런 이 세레머니까지 하는지 몰랐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좋은 세레머니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어색하기도 하고 이런 메시지가 공허하게 그냥 메아리 속으로 없어질 것 같다, 공기 속으로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 없지 않아 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노력들이 나중에 사회를 바꾸는 그런 뭐랄까 이렇게 밑거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나눌 말씀은요, 사실 우리가 앞에서는 계속 이제 저출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지만, 저는 저출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인구 대전환이 기업의 어떤 시대 가치를 요구하는가에 대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인구가 정해진 미래라는 이야기는 제가 이미 뭐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인구가 뭐 2020년에 정점을 찍었고, 그 다음에 2021년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 노컷뉴스나 우리 CBS 걸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다른 신문사 거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에 정점을 찍고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정해진 미래이냐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 인구가 저렇게 2020년에 정점을 찍고 2021년부터 떨어진다는 이야기는요, 언제 이야기가 됐느냐, 이미 보시다시피 이분이 1988년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기억이 나시나요? 이분 모르시는 분들은 나는 젊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 가물가물한데 하시는 분은 나는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분이 박성범 KBS 9시 뉴스 앵커셨습니다. 저 모습이 1988년에 11월 16일자 모습인데 아주 짧은 클립이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라 그러셨는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 면에서 선진국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 증가율이 86년부터 1% 이하로 떨어졌는데, 출생 인구가 전체 인구의 1%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은 선진국에서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되면 2021년부터는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병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1년부터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이게 맞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물론 그 당시에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숫자가 얼마가 되고 앞으로 얼마가 사망하고 이걸 정확하게 맞춘 건 아니었었습니다. 하지만 인구라는 거는 전반적인 흐름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 흐름은 저희가 예상한 대로 다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만 사실 출산율이 높아져야 되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가를 걱정하고 뭐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사실 이미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그 미래에 이렇게 될 거예요, 출산율이, 그러니까 인구가 이렇게 바뀔 거예요, 줄어들 거예요 하는 모습은 아무리 출산율이 높아지더라도 큰 변화 없이 그대로 갈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미 우리가 1988년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기업들한테는 그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는 이미 뭐 아시다시피 경영학의 구루라고 알려져 있는 피터 드러커 교수가 이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1985년에 본인이 쓴 책에서 그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이라는 책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이렇게 모았던, 그러니까 이 워낙 뭐 유명한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드러커가 하신 말씀을 모아둔 책이 최근에 이렇게 출판이 됐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구 통계의 변화는 미래와 관련된 것 가운데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이다. 정말 저게 맞습니다. 이미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래에 대한민국의 인구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그대로 되게 되어 있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해진 미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가져오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정해진 미래가 기업한테 던지는 도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4가지만을 여기 이제 오늘 가져왔는데, 첫 번째, 저 왼쪽부터 한번 보실게요. 축소될 시장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거,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거. 인구가 줄어드는 것, 특히 어떤 인구가 줄어드냐면은 일하는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제 정부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와야 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줄어드는 거를 사실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저 줄어드는 거는 우리 시장에는 그냥 가만히 넉넉히 있다 보면 이제 위기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줄어드는 것만이 아니라
일하는 연령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바뀐다는 이야기는 시장은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람의 숫자가 바뀌면 거는 줄어드는 것도 의미를 하지만 또 사람이 변화한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질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건데 이건 충분히 또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시장에서 과거에 했던 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변화될 시장이 뭔데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그거에 대응을 해내는 게 어떻게 보면 기업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장의 개척.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내수 시장만을 이야기를 해서 걱정을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 아주 많은 기업들은 여기에 와 계신 기업들이 많으신데 이 많은 기업들은 시장이 내수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구는 줄어들고 내수 시장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사실 전 세계 시장은 계속 커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시장의 중심이 되는 연령대의 그 세대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MZ 세대 이야기를 하지만 밀레니얼도 이미 전 세계적으로 보면 나이가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밀레니얼이 아니라 그 밑에 쫓아오는 젠 G하고 그 다음에 젠 알파가 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젠 G와 젠 알파를 아느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거를 준비해서 글로벌 시장을 오히려 더 공략을 더 이렇게 이렇게 드라이브를 더 거는 거, 이게 사실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한테 주는 이 첫 번째 도전은 축소될 시장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거, 그리고 새로운 시장 개척에 더욱더 열심히 나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업의 HR 환경 변화, 그리고 그거를 어떤 변화가 올 것이냐를 예상을 하고,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겁니다. 사실 이 HR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기업에서 결국에는 기업이 돌아가려면 사람이 그걸 움직이는 건데, 물론 한켠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AI와 빅데이터가 등장을 했으니 이제부터는 머신러닝을 하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일하는 사람이 줄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사실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왜 다르냐면은 우리 가만 생각해 보면 저희 학교에서도 이미 AI를 가지고 수업도, 그러니까 처음엔 우리가 AI가 등장했을 때 되게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주 많은 교수들이 오히려 AI 쓰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저도 뭐 수업하고 저 스스로도 AI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저도 학생들 그 뭐 리터러처 찾고 하는데 AI 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굳이 안 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AI를 썼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 과거에 했던 만큼의 일이 줄었냐? 자, 여기 모든 분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AI와 머신러닝을 과거보다 지금 더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줄었나요? 나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시간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면 더 바빠지고 있나요? 당연히 더 바빠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AI나 빅데이터, 뭐 머신러닝을 더 쓰면 쓸수록 사실은 사람은 계속 일을 해야 되고 사람이 바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와 관계없이 이 인구 변화 속에서 기술의 진보 이거와 관계없이 인구가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거나 혹은 인구가 바뀌어 나가면요, HR 환경이 기술의 변화와 관계없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변화의 중심에는 사실은 정부의 정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정책이 HR 관련해서 뭐가 바뀔 것이냐, 언제 나올 것이냐, 이거를 예측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정부 정책의 변화는요, 아마 정년 연장 카드일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 많은 청년들이 계시는데 정년이 연장된다는 것을 반대할 사람들이 청년들일 거예요. 하지만 그 청년, 오늘의 청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년 연장이 되는 시점도 미래의 청년이 될 사람들의 숫자를 가지고 예측이 다 가능하고, 그 예측을 봤을 때는 정년이 언제쯤 연장될 거예요 라는 것이 곧 있으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인구가 바뀌어 나가면요, HR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바뀌어 나가요. 그러니까 뭐가 언제쯤 바뀔 건데, 그게 바뀌었을 때 우리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정년이 연장되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직장인들의 꿈이 뭐냐 하면,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40대 말에서 50대 초반에 임원 승진하고 임원 달고 쭉 가다가 이제 퇴직하는, 이게 우리 직장인들의 꿈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일에 정년이 65세로 연장이 된다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은요, 내가 임원을 해서 한 55세에서 7세에 나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65세까지 계속 직원으로서 내가 계속 다니는 게 나은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조직은 이제 나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나이 들어가는 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거든요.
되거든요. 왜냐하면 직무를 만들어내고 그거에 맞춰서 직급 체계와 임금 체계를 바꾸면 됩니다. 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거냐,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제가 적어놓은 두 번째인 겁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대응 마련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구성원들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 그 기업은 구성원들이 있는데 이 구성원들이 가족을 형성하는 거, 그 다음에 가족의 삶의 질을 살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적인 책무가 있는데 그것도 또 다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던져지는 도전인데요. 제가 오늘은 일단은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하냐, 그런 건 없습니다.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우리들의 주제가 이 네 번째 아니겠습니까? 요 가족들이, 구성원들이 있는데 이 구성원들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직원 혹은 뭐 임원들이 그냥 그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은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거를 좀 살피는 일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사회적 책무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먼저 구성원 살피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에, 그러니까 조직이에요. 조직의 구성원은 이미 10년 전에 비해서 5년 전엔 바뀌었고, 5년 전에 비해서 오늘은 달라지고, 또 오늘에 비해서 5년 뒤엔 또 달라집니다. 그게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세대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이게 뭐 30대가 사원이었을 때, 그때 뭐 예컨대 X세대가 사원이었다. 그리고 40대가 베이비부머 2세대였고, 이때 50대가 베이비부머 1세대로서 팀장이나 임원을 했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가 이미 지났죠.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X세대가 이제 중간 관리자로 올라오고 40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밀레니얼이 올라오고 Z세대가 들어오고, 이런 변화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저 변화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밀레니얼이 중간 관리자를 위치에 오느냐, 혹은 X세대가 중간 관리자의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직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성원을 살펴야 되는데 구성원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라이프 코스 자체가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살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기업에는 굉장히 좋은 그 가족 지원 정책이 있어요. 근데 그 가족 지원 정책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학자금을 지원을 해준다. 근데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우리 아이를 키울 때 학자금 지원이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냐가 5년 전이랑 오늘이랑 다를 겁니다. 당연히 다르겠죠. 뭐 예를 들어 뭐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게, 과거에는 아이를 한 20대 말 30대 초반에 낳았기 때문에 한 50대가 되면 이미 대학생이지만, 지금은 50대에 아직도 초등학생 자녀를 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혹은 아예 유치원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원하는 필요로 하는 그런 가족 지원 정책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다른 것들을 살펴나가는 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생애 주기, 이거를 조직이 얼마나 잘 고려하고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건 전 이거 같습니다. 이 인구 문제를 해결을 위한 사회적 책무, 오늘 사실 이 자리가 마련된 게 요 네 번째, 요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업에서 어떤 사회적인 책무를 해야 되느냐, 당연히 기업은 뭐 이윤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투자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투자한 사람들한테 이윤을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일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사회적 책무에 대한 중요성이 지금 더욱더 커지고 있고, ESG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를 강조하는 게 오히려 기업의 이윤도 더 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죠. 그런데 저도 이렇게 많은 기업들을 지나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E에는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ESG에 E인 이 environment에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S나 G, 특히 S에 대한 강조를 하는 이 소셜 측면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그런 곳들을 많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책에서도 썼지만, 사실 이 인구 문제 해결에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느냐, 이게 소셜로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되냐면 요 세 가지 측면에서 될 것 같아요. 먼저 저 맨 왼쪽에 제가 적어놨지만, 중요한 게 이제 태어나고 그 다음에 결혼하는 거에 대한 지원이겠죠. 그래서 혼인, 임신, 육아 관련된 제도를 만들어내는 거,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거는 정부가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거에 온 탑으로 우리 기업은 뭘 주고 있느냐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거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제가 최근에 뭐 이따가 아마 저희 포스코에서도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기업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요, 제도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기업에서는 그 기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고요, 그 구성원들이. 어떤 기업에서는 프라이드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그 프라이드를 만들어내는 차별점이 뭐냐를 봤더니 제도의 유무보다는 더욱더 중요한 게 제도를 얼마나 잘 쓸 수 있게 해주느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그냥 단순히 혼인, 임신, 육아만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그 말씀 잠깐 드렸는데, 정년이 만일에 우리가 연장이 된다면 사회 변화가 뭐가 있을 거냐 하면은, 사람들이 일을 더 하려면 나의 성장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성장 곡선이 직장에 들어가서 한 20대 말 30대 초반에 직장에 들어갑니다. 내가 대학교 혹은 대학원에서 배운 거에다가 직장의 경력이 막 올라가면서 나의 성장 곡선이 올라가죠. 쭉 올라가다가 45세에서 50세 정도가 되면 나의 성장 곡선이 탁 꺾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55세에 퇴직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65세까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면, 55세의 성장 곡선이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50세의 성장 곡선이 떨어지게 만들면 안 되죠. 여기서 또 다른 성장 곡선을 한번 더 올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더 올려준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나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이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잇는 기업은 굉장히 많아요. 문제는 그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 활용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기업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저기 적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혼인이나 임신, 육아뿐만 아니라 2차 성장, 기업 내에서 지금 현재 보통 보니까 한 45세가 넘어가면 시니어라고 불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시니어가 아닌데, 기업에서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맞아, 우리는 시니어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는 시니어가 아니신 거죠. 왜냐면 65세까지 가실 거예요. 제가 아예 인구학적으로 제가 보는 정해진 미래는요, 여기에 1970년생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분들은 65세까지 일을 하는 건 거의 당연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와 제 친구들, 지금 이제 50대 초반에 있는 저희들은 제 2차 성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2차 성장을 하는데 그 비용은 누가 될 것이며, 그 시간 쓰는 거는 우리 회사에서, 우리 기업에서 그 용인을 해줄 것이냐, 그냥 용인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인커리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첫 번째 버스와 메리지와 관련된 거고요. 두 번째 소셜 리스폰시빌리티는 젠더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점점점 여성들의 기업 내에서의 이 승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오늘 이따가 뭐 KBS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여성들의 임원 이제 비중도 막 높아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거고 너무나 당연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대기업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지역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여성들이 갈 수 있을 법한 직장들이 서울에 혹은 수도권에 다 몰려 있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지금 굉장히 큰 그 문제인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저 남부에 있는 그 제조업 벨트, 그 뭐 부산을 포함해서 부산, 창원, 뭐 여수, 순천, 그 다음에 뭐 울산, 포항 이런 데들이 20대 여성 100명이 있으면 남성이 지금 120명에서 130명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너무 많아요. 남자가 많으면 여성이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여성이 없으면 남성들도 거기에 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일은 할 수 있겠죠. 거기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또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아까 계속 이야기 나왔던 수도권의 집중이 더 심화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업들이 기업 내부에서 여성들의 승진 혹은 여성들이 일을 더 뭐 워크하고 라이프 뭐 밸런스를 넘어서 블렌딩까지 하는 거, 이거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지역에 그 사업장이 있는 기업에서는 지역에서 여성들이, 특히 청년 여성들이 우리 기업과 같이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를 좀 끊임없이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좀 조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마지막으로 소셜 리스폰시빌리티를 실행할 수 있는 게 저 헬스 앤 몰탈리티의 영역입니다. 뭐 결국에는 사회가 지금 고령화되고 있고, 우리나라 사회만 고령화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고령화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젊다 그러지만, 베트남에 제가 인구정책 자문을 하고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 베트남 정부가 저한테 요청하고 있는 게 최근의 정보가 뭐냐면 고령화 준비 어떻게 하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나라도 벌써 고령화를 걱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인구 구조상 고령자가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렇게 고령자가 늘어난다고 할 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규모의 경제가 커지면요, 이게 시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회에 그 헬스 앤뭐 액티브 에이징을 위한 이 뭐 고령자들의 사회적 비용을 낮춰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 소셜 리스폰시빌리티를 할 수 있는 키도 되지만 또 동시에 이게 하나의 큰 시장으로 성장을 할 수 있어서 이 분야에 더 많은 좀 이렇게 기업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래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인구의 변화, 오늘 이제 시작은 저출산으로 시작은 했지만 앞으로 오늘 계속 논의가 될 내용은 기업들이 어떻게 여기에 기여를 하는가,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는 저출산이 더 중요할지 모르지만 저는 시장에서는 오늘 말씀 나누는 것들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진동 사장님 그리고 CBS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번째